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50을) 훌쩍 넘어도 바뀌지 않는 경상도 사투리. 어떻게 하나 생겨먹은 게 이런데. 투박한 어투에 육두문자 좀 섞어도 양심만은 반듯하다 자부한다. 정치평론가 서영석의 좌충우돌 사설과 칼럼 비평. 당신의 공감을 기다린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오늘 라디오 비평 시작하죠.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뉴욕타임스는 여전히 북한의 위협은 블러핑, 즉 속임수에 불과하다. 너무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랑코프라고 하는 아마 러시아 사람 같은데요. 국민대 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빤알빤짜죠. 북한은 지난 20년간 공갈을 쳤습니다마는 전면전 도발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북한이 이렇게 블러핑을 치는 이유는 결국은 미국이나 남한으로부터 정치적 정치적 양보를 얻고 물질적 지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라는 요지의 사설입니다. 사설이 아니고 요지의 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을 아예 폐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 정권에게 여기는 액수가 조금 올랐더라고요. 매년 9천만 달러 정도의 이득을 안겨줄 뿐 아니라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남측 인력들은 인질이 될 우려도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죠. 있을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 남의 일이라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든지 뉴욕타임스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한반도의 상황을 마치 전쟁 영화 감상하듯이 감상하는 국외자에 불과하죠. 남한에 국지전이 벌어지고 포탄이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대가리 위에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의 머리 위에 폭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들이 바로 자기 머리 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했다면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웃기는 신문이에요. 개성공단을 폐쇄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플로리다 반도에 무슨 공장이 있는데 그게 공해를 유발해 가지고 전 세계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니까 당장 폐쇄하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는다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의 일에 간섭 마세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결국은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훈수에 불과한 거죠. 우리 언론들도 이런 남의 일에 대해서 훈수하는 이걸 대서특필하는 것 자체도 참 웃기는 일이긴 한데요.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저는 항상 그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미국은 한 대륙 자체가 결국은 남과 북에 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바다 건너 쿠바만 두고 있는 쿠바 외에 이제 푸에르토리코 이런 이제 섬나라도 몇 개 더 있긴 합니다만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협이 덜하죠.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대서양 건너편의 일이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의 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일본이 진주만 공습한 것이 미국 영토에 대한 말하자면은 유일한 공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국제적인 분쟁, 전쟁의 참화를 마치 TV 영화 보듯이 즐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만약 미국 땅에 연평도 포격과도 같은 포탄 세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런 언론들이 그런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북한의 위협은 속임수이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남해야 할 얘기는 아닌 거죠. 원래 이 사기도박에서 꾼들, 타짜들의 블러핑은 결국은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때 그 블러핑이 통합니다. 북한의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전술.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걸 놓고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썩지 마라고 얘기하는 훈수에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죠. 예. 참으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이게 너무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노년층이 대한민국만큼 빠르게 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국가도 없을 겁니다. 주말 북한산 가보세요. 50대, 60대, 70대 노년층들이 그냥 아주 빠글빠글합니다. 아니 뭐 오래 사는 건 좋죠. 건강하게. 그러나 그로 인한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세를 부과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노인철 전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의 한결의 실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부분을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가 읽어볼까요?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건강세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떼내진 감은 없지는 않지만 공감하는 바가 크다. 이에 동의하는 이유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적인 재정 불안의 심각성이다. 게다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급여 범위의 확대, 즉 보장률을 현재 63%에서 선진국 수준인 75%에서 80%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에 따라 막대한 재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로 예상되는 엄청난 재정 수요를 보험료 인상만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코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직장과 지역 간 보험료 부과 기준이 서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퇴직자나 실직자의 경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에서 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과체계의 모색이 강구돼야 한다. 바람직한 부과체계는 동일한 부과 기준과 재원 조달 분산을 통해 형평성 제고, 재원 확충의 안전성 확보, 국민 수용성 증대, 부과 징수 업무의 간소화 등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네. 건강보험 재원은 확충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이 든 사람들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현행의 징수액만 가지고는 그 늘어나는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강세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세금에 대한 상식을 늘릴 겸해서 오늘 이것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이런 그 정부의 땜방식,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 근본적인 방책 계속됩니다.
첫째, 재원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이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현행대로 부과하되 이자, 배당, 자산 매각 이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등은 각각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액에 대해서 소득원별 원천 징수한다. 특히 소득원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소득에만 부과하면 형평에 어긋난다. 또 부양가족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원별 징수한다. 따라서 이 방식은 모든 소득과 모든 소득자에게 부과해 형평성을 제고해준다. 예, 뭐 상당히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돈을 벌면은 그 버는 돈에 대해서 전부 보험료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이자라든지 배당, 자산 매각 이런 데 따르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소득에 다 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월급쟁이에게만 보험료 부과하지 말고 이 자본 이득을 얻는 부자들에게도 좀 세분해서 제대로 좀 보험료 좀 걷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제도가 지금 제대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재벌들이나 혹은 서민들이나 내는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 재원은 뭘까요? 둘째, 재원은 재산세에 부가세를 부과한다. 재산 소유도 부담 능력으로 간주되고 있어서 직장과 지역에 관계없이 또 피부양자든 아니든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가세를 원천 징수한다. 재산에 부과하는 목적세는 소득보험료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점차 줄여가야 하는 재원이다.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재산세에도 부가세를 10% 더 부과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이미 그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요. 결국은 재산세밖에 남는 게 없는데 이 재산세에다가 결국은 플러스 10%를 해서 이것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써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이런 얘기도 결국은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재원은 뭘까요? 셋째, 재원은 건강에 해로운 상품에 건강세를 부과한다. 담배, 술, 자동차 배기가스를 유출하는 유류에 건강세를 부과해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비만을 유발하는 나쁜 식품이나 정신건강에 지장을 주는 허위 과장 광고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건강세 필요는 합니다만은 건강세로 걷어진 재원을 다른 데 쓰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담배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수익은 결국은 담배로 인해서 그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상당 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세도 앞으로 걷어진다면은 결국은 그 건강세의 그 목적에 따라서 써야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뒤에도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가 계속되는데요.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모든 세금은 공평해야 되고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적게 내고 벌지 못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세금의 형평성이야말로 국가의 건강에 대한 지표이기도 하죠. 지금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이런 점에 결국은 조세제도를 공평하게 함으로써 그런 양극화도 해소하고 또한 그야말로 우리 내부의 이 발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다소 전문적인 얘기고 고개를 질러질러 흔드는 그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라디오 비평의 첫 부분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저를 기소했다고 합니다. 정치 토크, 김용현 교수와의 정치 토크에서 제가 한 말을 새누리당이 고발을 했고요. 검찰이 오늘 기소를 했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뭐 며칠 전에 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물론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미디어다음 기사 메인에 올라와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던데 여러분도 가서 한마디 해주세요. 기왕이면.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그때 당시는 무조건 뭐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압도한다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은 새누리당 내부의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이 이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비상에 걸렸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뭐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재판 과정에서는 제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때 가서 소명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걸어서 고발하는 새누리당이나 그렇다고 또 기소를 하는 검찰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네요. 네, 과연 과거 이명박 검찰과 박근혜 검찰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칼럼은 왕의 철학, 킹스 필로소피가 지배하는 나라라고 하는 한겨레의 칼럼입니다. 김희주 아나운서 읽어보실까요? 한국은 지금 철학하는 나라다. 철학의 쇠퇴니 철학의 종언이니 하는 말은 한국에서는 거리가 먼 얘기다. 곳곳에서 철학 면학 열풍이 거세다. 이름하여 국정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사조다.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부에서 입신양명을 꿈꾸는 이들은 한결같이 철학 연구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특허청 등 일부 발빠른 부처에서는 외부 인사를 불러 국정 철학 공유를 위한 명사 특강이라는 릴레이 강의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철학 공부에서도 어김없이 사교육이 등장한 셈이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 등극한 철인군주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마땅한 도리인 듯 싶어 청와대 누리집에 들어가 봤다. 국정 철학의 첫 번째 항목인 시대적 소명을 보니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신뢰받는 모범국가로 돼 있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불행한 국민, 불행한 한반도, 불신받는 불량국가를 원할 사람이 누가 있으랴. 한마디로 싱크로율 100%다. 다음 항목인 국정운영 기조는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경제성장 모델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시장 선도용으로 바꾼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런 아름다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상태를 의심해볼 일이다. 예, 아주 비꼬는, 수준 있게 비꼬는 칼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자마자 공무원은 원래 영혼이 없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최고 수장인 대통령의 눈치와 대통령에 대한 눈치를 보기 위해서, 또한 대통령의 철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른바 사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어이없는 그 현실을 한겨레 칼럼이 아주 날카롭게 비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 볼까요? 철학 개론을 끝냈으니 강론을 공부할 차례다. 우선 요즘 신경제학으로 각광받는 창조경제학에 도전해봤다. 그런데 난해하기 짝이 없어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때는 이 분야의 해박한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것이 최선인데 마침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장관 후보자로 낙점받은 분들이야말로 국정 철학 박사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를 맡을 최문기 장관 후보자의 설명을 들어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그 자신이 창조경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 일색이다. 아무리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싶어도 공유할 길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예. 창조 경제. 뭐 토론을 하거나 강의를 하는 걸 들어본 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강의나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을 쉽게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근데 추상적인 용어를 나열하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조경제란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쓰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해가지고 창조경제야말로 박근혜 국정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창조경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비꼬을 수도 있네요. 자, 계속해 봅시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눈길을 돌렸다. 그런데 이분의 철학은 모른다의 철학이다. 서양 철학의 유명한 경구인 무지의 지, 아니면 동양의 공의 철학에 뿌리를 둔 철학인지도 모른다. 주말에 텔레비전을 보니 인사청문회는 여기저기서 코미디 소재로 활용돼 삶에 지친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었다. 행복한 국민을 만들자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분인 게 확실하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야말로 코미디의 절정판이었죠. 어디 보수신문의 사설에서 봤는데 이 윤진숙 씨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것은 2008년인가 9년인가 무슨 세미나에서 해양수산부가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성을 역설을 했대요. 윤진숙 씨가. 그때 공교롭게도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뭐 의원이었겠죠. 예. 그 수첩에 윤진숙 이꼬르 해양수산부 이렇게 메모를 하셨답니다. 그게 결국은 장관으로 발탁된 이유라는데요. 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수첩에 있으면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경제의 핵심 철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윤진숙 씨의 모른다 일색의 무성의한 답변과 해양수산부에 대한 무지 이런 것 때문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 윤진숙 씨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밀어붙일 그럴 기색을 보이고 있죠. 그 이유가 걸작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사람을 어떻게 아웃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이유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윤진숙 씨를 아웃시키면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내각에 여성 장관을 좀 많이 둬야 되는데 윤진숙 씨가 아웃되면은 그 조윤선 씨 한 명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대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유죠. 그리고 실제로 여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후보자를 물색해 보면은 대부분 인사청문회의 단골 하자 메뉴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비리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그런데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낌새가 있어 가지고 사람을 뽑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어붙인다는 건데 사실 인사청문회를 전 장관에게로 확대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몇몇 국정원장이라든지 주요한 포스트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모든 장관에게로 인사청문회를 확대시킨 그 주역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물론 법적으로 보름 지나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와 관계없이 장관의 경우에는 근거 사항일 뿐이지 이 결정 사항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인사청문회를 장관 전체를 확대시키는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의견을 무시한다면 그것도 또한 아이러니죠. 자, 계속해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윤진수 후보자보다도 또 더 한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홍기택이라고. 자, 이 김종국 칼럼 계속됩니다. 윤 후보자의 경우가 희극이라면 홍기택 중앙대 교수의 사는 금융그룹 회장 지명은 비극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에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노력하라는 지시가 나온 후 이뤄진 첫 물갈이 인사다. 그런데 첫 번째 작품치고는 졸작도 이런 졸작이 없다. 경륜 부족, 전문성 결여에다 의심스러운 철학적 배경 등 3박자를 고루 갖췄다.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금산분리 강화에 반대해왔고 산업은행 민영화에도 찬성했다고 하니 대통령의 국정 철학마저 미심쩍어진다. 네, 홍기택 씨는 산업지주회장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삼성카드 사회이사로 9년간 재직해 오면서 8년인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까지 겸해된다는 식의 그런 논리를 펼친 아주 대표적인 인사로 꼽힙니다. 이런 사람이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인지 매우 의심스럽죠. 사실 금산분리 강화라든지 산업 이런 식의 이른바 경제민주화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진심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 위장한 것이었는지 요즘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복지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후퇴를 보면요. 진보의 영역인 복지 문제를 선점함으로써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그런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요. 결국은 국정 철학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 단순히 내세우는 슬로건은 아니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런 것인데요. 국정 철학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요즘 새록새록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마침 북한의 북한발 위기론이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실정 혹은 실수 이런 문제를 다 뒤덮어주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번 한반도 위기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박근혜 체제를 공고화시켜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역사는 되풀이되나 봅니다. 네, 지난달 20일 발생했던 방송사와 금융기관 사이버 테러, 지금 조사를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소행일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진짜 국가정보는 북한 없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민관군 합동조사팀에서는 경찰, 국정원, 정부 부처 여러 군데서 합동조사를 했는데요. 중간 발표를 하는 데 대해서 경찰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IP가 북한 내부의 IP라는 점은 확인을 했지만은 그것을 경유하거나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한 뒤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미리부터 발표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경찰 내부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밀어붙여서 결국은 북한 소행으로 의심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결국 그 목적은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의 그 총책임을 국가정보원이 맡는다라는 식이 핵심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국정원이 주도해서 북한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식의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겨레신문이 오늘 사설로 사이버 테러가 북한발이라면서 왜 법탄만 하고 있느냐는 사설로 국정원을 질타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국정원이 그동안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온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이번 기회에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에도 새누리당 대표와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이 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매우 부적절하다. 여러 말할 필요 없이 정치 댓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업무를 총괄하도록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이버 테러 대책을 빌미로 또 무슨 꿍꿍이를 꾸밀지 어떻게 알겠는가. 정치 개입 의혹을 말끔히 털어내기 전에는 결코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를 맡길 수 없다. 이게 이제 한겨레신문의 사설인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국정원은 정치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가 관건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받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 결국은 야당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을 달거나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이런 식의 댓글을 달았다면은 그 내부적으로 또 다른 어떤 말하자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획책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뭐 의심으로 남겨둔다 손 치더라도 국정원, 국가의 월급을 받는 국정원의 요원을 그야말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야당 후보를 공격하고 여당 후보의 실드를 쳐주는 그런 일을 맡겼다면은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일이 아닌 거죠. 이건 명백히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것이 영향을 미쳤든 미치지 않았든 이것은 일종의 관건 부정선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주체인 국정원에 어떻게 사이버 국가안보를 맡길 수가 있느냐. 이것이 결국은 한겨레신문 사설의 요지인데요. 아마도 뜻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버 테러 담당을 국정원 총괄로 시켜놓으면 그 핑계로 또 무슨 정치 개입을 할지 또 무슨 부정선거를 획책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새누리당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도 수상해요. 지난 선거에서 공을 세운 국정원에게 뭔가 그 과실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국민TV